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의 조건에 대해서 말해줄게. 1. 알 수 없는 소리. 집안에 있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다른 방 또는 자신이 있는 방에서 들릴 때,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물건을 움직이려 할 때 나는 소리라고 한다. 2. 혼자 닫히는 문.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 있는 문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닫히면 귀신이 자기의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한다. 3. 집안의 물건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안의 가구나 접시들의 위치가 움직여 있으면 이는 귀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4. 혼자 공중에 뜨는 물건들. 접시나 포크 또는 칼 등이 혼자 움직이거나 공중에 뜨는 현상이 보이면 이는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현상이라 한다. 5. 전기와 관련 문제. 전구등이 스스로 나가고 기계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고장나거나 TV 소리가 혼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이는 귀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다. 6. 동물들의 이상행동. 개나 고양이 또는 새 등의 애완동물들이 갑자기 놀라 방 안을 뛰쳐나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한다면 귀신을 보고 놀라 반응하는 행동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7.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들릴 수가 없는 소리. 거실을 걷는 소리라던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처럼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소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나면 이는 귀신의 장난이다. 8. 무엇인가가 자신을 노려본다든지 만진다는 느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머리카락이 혼자서 움직이고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는 귀신의 장난이다. 9. 무언가가 눈에 잠깐 보일 때. 어두운 방 안이나 복도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면 이는 한이 맺힌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 10. 집안에서 이유 없이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 집안의 어느 한 부분이 뜨겁거나 차갑고 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집안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닌다면 이는 귀신이 집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11. 알 수 없는 냄새.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굽는 냄새나 악취 등이 나면 귀신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람의 후각에 착각을 일으켰을 확률이 높다. 12. 알 수 없는 멍이다. 긁힌 자국.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 있으면 이는 귀신이 자신의 몸에 직접 해를 입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소녀. 아마 때가 고1 5월 초쯤의 일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길에서 있던 일이니까요. 그날은 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영화 미스트에 나오는 장면처럼 세상이 고요하였죠. 그 흔히 울던 까치도 울지 않았고 등굣길에 스트레스를 주던 댕댕이도 짖지 않아서 더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늘 가는 뒷문 쪽으로 길을 가는데 앞에 분홍색 책가방을 맨 여학생이 먼저 앞을 가는 겁니다. 늘 똑같은 시간에 등교를 하던 저로서는 우리 아파트에 내 또래가 있던가 싶어서 누군지 궁금해 발걸음을 더 빨리 해 얼굴이나 좀 보자고 갔지만 거리는 좀 더 멀어질 뿐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죠. 뛰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하고 계속 속도를 올려봤지만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뒤따라가면서 어느 학교인지나 보자고 가던 길을 갔죠. 조금 더 걸어가 아파트 단지를 나와 삼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삼거리에서 정면으로 가면 큰 대로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중학교 방향, 뒤로 가면 아파트 단지와 대로로 연결된 길이 나옵니다. 보통 그 시간대면 여기저기서 등교를 하느라 학생들이 보여야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개미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말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적막하고 앞서가던 그 여학생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이리저리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있지 않았던 걸 본 것처럼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등교를 했죠. 직진하여 큰 대로로 가니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주변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주위엔 어느 때와 같이 등교 시간에 보이는 학생들과 도로엔 차들로 바글바글했죠. 이상하죠?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극악한 확률을 거치고 딱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할 때쯤 내 뒤에서 여러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분명 뒤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뭐지 하며 길을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서 모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등에 가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에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여학생이 보이더라고요. 수많은 학생들이 얽히고설켜서 한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건데 이상하게 그 학생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얼마나 눈에 들어왔냐면 등굣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는 중에 커닝이라도 할까 해서 옆에 눈을 돌렸는데 창문 너머 살짝 보이는 길가에서 길을 가는 그 학생을 내가 볼 정도로 마치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말하듯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인지 어떻게 아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알았어요. 그 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저 애는 날 따라다니는 걸까? 아니면 맴도는 걸까? 무엇보다 고등학생들은 모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 애는 왜 저기 있는 것일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모의고사 보는 내내 그 애가 있는 곳에 시선이 가곤 했죠. 당연히 모의고사 결과는 죽 썼고요. 하도 신경이 쓰이길래 쉬는 시간에도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저기 저 여자애 보이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보면 그 애는 어느새 사라졌죠. 잠깐 사이에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리더군요. 이상하다 하고 친구들과 놀고 다시 시험에 임하고 있으면 어느새 그 애가 또 보이곤 했어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휴대폰을 보니 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한다고 7시까지 오라는 겁니다. 모의고사 날은 야자도 안 하고 특강 시간도 없어서 일찍 하교하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집 가서 널널하게 학원으로 가는데 또 그 여학생이 보이는 겁니다. 늘 뒷모습이나 옆모습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학생이 그때는 나를 보며 정면으로 서 있었죠.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는데 대각선 쪽에서 쳐다보는데 얼굴이 보일락 말락하고 애매하게 보였었죠. 하도 궁금해서 그 학생을 향해 고개를 좀 내밀며 자세히 보려는데 아침과 같이 주변의 소리와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 여학생만 보였죠. 분명 차가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느껴지고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포커싱은 그 여학생뿐이었죠. 점점 그 학생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왼쪽에서 나타나서 날 박아버렸어요. 아픈 것도 몰랐고 갑자기 정신이 드니 제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귀와 눈이 뚫린 것처럼 소리와 상황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차에 치였더라고요. 아저씨는 달려와서 아니 학생 죽으려고 작정했어. 차가 싱싱 달리고 있는데 기어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호통을 쳤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신호등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물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난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까 그 학생이 있던 곳에 시선을 돌렸지만 그 학생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 뒤로 그 학생은 2번 다시 보지 못했는데 이게 홀린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비만 오면 왼쪽 무릎 겁나 쑤셨어요. 개 같은 아저씨 명함 하나 안 주고 갔어요. 뭣도 모르고 사과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땡손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발소리. 아마 7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중학생인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밤늦도록 공부했었죠. 한참을 공부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변두리였기 때문에 가로등이 많이 났고 불이 안 켜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으로 가는 길은 밤이면 가로등이 잘 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죠. 독서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유독 그날따라 몸이 으슬으슬하더라고요. 감기인가 싶어서 집에 가서 약 먹어야지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중 지름길로 향하였는데 그 길은 산에 가까웠고 낡은 가로등이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낡은 가로등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중 한 가로등이 전부터 왠지 거슬렸는데 그날따라 더 신경이 쓰더이더라고요. 애써 무시하며 길을 가리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 신호등을 지나가자 작게나마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고 이 시간에 누가 지나다닐 일이 없는데 발소리라니. 평소 같으면 무시하겠지만 너무 귀에 맴돌더군요. 전 애써 착각이겠지 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점점 선명하게 두 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천천히 걸음을 걸어보았어요. 역시나 두 개의 발걸음 소리.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좀 빠르게 걸어보았고 그 발소리 또한 더 빠르게 들렸어요. 제가 한 발을 디디면 그 소리도 한 걸음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마구 요동쳤어요. 두려움이 느껴지자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발소리 또한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구 뛰던 중 더 빠르게 미친 듯이 뛰는단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가까워졌죠. 그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뛰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목표는 눈앞에 보이는 불 켜져 있는 가로등. 전력 질주를 하다시피 달린 후 간신히 빛이 있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 소리는 바로 제 뒤에서 멈추더니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듯이 소리가 사라졌고 한여름의 차가운 바람이 제 등을 강타했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온몸이 땀을 적신 후에야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리라라고 결심했죠. 한동안 그 길로는 안 갔었죠. 하지만 어찌 세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늘도 역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향했죠. 친형과 같이 독서실을 나와 발걸음을 옮기는 데 방향은 지름길을 향했어요. 지름길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무슨 공사를 진행해서 할 수 없이 지름길로 가게 되었죠. 더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밤만 되면 음침한 동네라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갔을 땐 그때 그 느낌은 착각이었다는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다는 느낌에 가뿐한 기분으로 낡은 가로등을 향해 걸어갔죠. 문제의 불 꺼진 가로등을 지나가자 귀에 한 음침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 오랜만이다. 온몸에서 한계를 느끼고 척추에서 소름 끼침을 느끼자마자 미친 듯이 뛰고 친형이 뒤를 이어 뛰었어요. 형이고 뭐고 그 소름은 본능적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죠. 평소엔 그리도 느려 터졌던 달리기가 어찌 그땐 잘 움직이던지 운동회 때 그리 달렸으면 7등은 안 했을 듯 합니다. 열심히 뛰는 발소리와 함께 귀에선 그 발소리 역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미친 듯이 뒤에서 들리더니 따라잡혔는지 점점 더 가깝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저 빛이 있는 가로등을 향해 뛰었고 가로등에 다다르려 하자 그 발자국 소리는 제 옆에서 들렸어요. 바로 옆에서 들려오자 가로등이고 뭐고 그냥 집을 향해 뛰었죠. 언제 발소리가 사라졌는지는 기억에도 안 남아요. 집에 다다르자마자 미친 듯이 문을 열었고 다급한 문소리에 어머니께선 허겁지겁 문을 열어주었죠. 집에 오니 안도감에 거실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호흡을 고르고 있었죠. 어머니께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숨이 가빴거든요. 그러는 동안 잠시 뒤에 형이 도착했어요. 형이 물었죠. 너 왜 그렇게 뛰었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발소리. 발소리 때문에. 발소리를 말하자 형도 놀랐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도 들었어? 형의 말에 의하면 형도 얼마 전 그 발소리를 경험했었다는군요. 둘이 그 일을 겪은 후에 그 길로는 절대 안 다녔었습니다. 왜 그 발소리가 들렸는지는 몰라요. 이 일을 학교에 같은 독서실을 이용했던 애들에게 말했더니 한두 명 정도는 그 소리 들었다는데 저 위산에 지은 공원이 원래 무덤터여서 그렇다더라. 아니면 여기서 누가 죽었었다더라 말은 많았는데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연매.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에는 속칭 연매라고 불리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온갖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어 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 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계속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들어 오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른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쳐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쳐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쳐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전해집니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서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줄쳐 성호사설.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에다가 고의적으로 풍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인다. 때로 맛있는 음식만을 조금씩 주워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될 정도에 이른다. 그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죽통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놓고 아이를 깨워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발버둥 치면서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럴 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찔러 죽인다. 그래서 아이의 정원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에는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호프한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이 생기도록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는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과 복식은 드디어 자기의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연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엄격히 징계, 고독의 죄와 동등하게 중벌을 가할 뿐더러 무릇 사령도 그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금자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겠으니 이는 아마 법이 준엄하기 때문이리라. 5번째 이야기. 경남 통영시라 도깨비 이야기. 아버지의 고향은 통영이라는 곳의 자그마한 섬입니다. 아버지가 어리실 적 아버지의 고모 할머니가 그 섬에서 도깨비와 조우한 일이 있어 그 이야기를 쓸까 합니다. 추석이 다가와 할머니는 시내에 나가셔서 떡을 하고 생선을 사셨답니다. 이런저런 장을 보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거기다 버스도 없고 돈도 없으셔서 걸어오다 보니 선착장에 도착하셨을 즈음엔 모든 배는 떠나고 어두컴컴한 밤이 샜다 합니다. 동네에 전화도 한 대뿐이고 선착장이 있는 마을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가 있는 집도 몰라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그냥 바다를 건너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섬은 해간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으로 육지와 몇백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현재 통영과 거제도를 잇는 구대교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절기의 시간대에 따라 물이 많이 열리면 걸어서 드나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고 얕은 곳입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왔을 땐 깊은 곳은 몇 미터에서 10미터를 훌쩍 넘는 곳도 있죠. 바다라도 암석지대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이 수심이 낮아 거기로 건너가는데 밤이라 매우 위험하고 그렇기에 밤엔 웬만해 선 건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 몇 번 건넌 적이 있지만 밤에 건넜던 적은 없네요. 할머니는 내일 음식 장만을 미리 해둬야 하니 그것도 걱정되고 할아버지께 야단을 맞으실까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얕은 지대가 있는 쪽으로 가셨답니다. 도착해서 무트로 내려가시려는데 뒤에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덩치 좋은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사내는
할머니, 어디 갑니까? 건너시려고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내일이 추석이라 시내 가서 장 보았는데 늦어버렸어. 이거 내일 음식도 해야 하는데 늦었다고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봐 건너야겠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사내가 그러면 엎이세요. 하고 다가와 떡하니 벌어진 등에 할머니를 둘러 업었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미안해라. 야밤에 위험한데 물도 차고 뭐 이러면서 건넜답니다. 할머니는 엎혀가며 사내한테 말을 걸었는데 사내는 묵묵히 바다만 건넜답니다. 몇 마디는 안 왔을까 어느새 사내는 섬에 도착했고 할머니를 내려드렸답니다. 그리고 가르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셔서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이거나 먹어 하고 시루떡을 주셨답니다. 그러자 사내가 고마워하며 바다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에 할머니가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친척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어제 일을 꺼냈고 다른 친척들이 미심쩍은 부분들을 꼬집어냈다고 합니다. 섬도 육지와의 거리가 몇백 미터는 좋게 넘는데 순식간에 온 점. 그리고 아무리 낮은 지대를 건너왔다 하더라도 그 야밤에 할머니가 옷깃 하나 안 젖으신 점. 물이 얕은 부분 깊은 부분이 많고 파도도 치고 하기에 안 젖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갯벌이고 워낙 울퉁불퉁 바위 등이 많아 혼자서도 손을 짚어가며 가지 않으면 힘든데 할머니를 둘러엎고 아무 주저 없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과 그 육지 동네에 그런 사내가 없다는 점 등 많은 의문들이 있었죠. 그제야 할머니는 아이고 그게 도깨비인가 보다. 엄마야 내가 도깨비 등에 엎혀왔네. 내가 떡도 줬는데 하면서 도깨비인 걸 아셨고 그 이야기는 온 섬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추석 때 같이 들으셨고 제가 어릴 때 추석 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일본 도깨비는 온이라고 해서 사람 잡아먹는데 우리나라 설화속 도깨비들은 거의 정령에 가깝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도깨비들을 일본 온이식으로 왜곡을 많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인간이길 포기했다. 나는 봉투들이 어떻게 여태껏 그런 탁월한 완력을 숨겨올 수 있었는지 감탄했다. 정말이지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이 보일 정도였다. 그들의 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본능이 적절한 계기를 맞아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곤 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듯했다. 그리고 그 적절한 계기란 게 바로 나의 작품인 것 같아. 난 괜스레 뿌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봉투들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그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격이기도 했다. 그들은 대개 어두운 밤 혼자서 귀가하는 주민들을 노렸다. 그들은 주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몽둥이 따위를 쓰지 않았다. 대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손으로 꼬집고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었다. 말 그대로 육탄전인 셈이었다. 자신의 육체를 아끼지 않고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봉투들이야말로 몽둥이나 공권력을 이용하는 주민들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봉투들의 습격을 받은 주민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딱 인간 같지 않은 몰골이 되어 쓰러진 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쩌면 봉투들은 주민들을 그들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봉투들 연일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전략은 바로 그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봉투는 한낱 굶주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헐떡이며 골목을 헤매는 불황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봉투들로 모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시점의 전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봉투라고 불린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한다. 원래 호명의 원리는 불공정한 위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법이다. 스스로가 호명의 대상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집단을 이뤘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혁명군이라도 된 양 하나의 기치 아래에서 연합했다. 그 기치는 이름하여 통조림 박멸. 통조림. 갑자기 웬 통조림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봉투들이 주민들을 통조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째서 통조림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 않은가. 봉투들의 통조림 사냥은 삽시간에 동네를 공포로 물들였다. 통조림들의 공포는 길냥이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종류였다. 통조림들은 온몸이 껍질이 벗겨져
붉은 수액을 내뿜고 있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진 이들을 마주하며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고 보면 봉투들의 분노나 통조림들의 공포나 모두 공감과 이해라는 지극히 아름답게 들리는 감정에서 비롯되나 보다. 애초부터 공감과 이해라는 게 부재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통조림들이 봉투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봉투들은 그야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대부분 오래전 사망신고 처리가 되어 행정적인 절차로는 그들의 꽁무니를 좇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그들을 관찰한 것이 아닌 이상 그들이 어디에 살고 어떻게 몸을 숨기는지 알지 못했다. 나처럼 유별난 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통조림과 봉투의 세력 다툼은 전적으로 통조림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하루가 다르게 엉망진창이 된 통조림들의 수가 늘었다. 이제 우리 동네에 인간이란 종은 없어졌다. 통조림 아니면 봉투만이 있을 뿐.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나의 모순이 출발되었다. 그렇다면 난 무엇일까? 통조림이라고 해야 할까? 봉투라고 해야 할까? 애초부터 인간으로서 자격이 박탈된 존재로 스스로를 정해내렸던 나였는데 이처럼 인간이 사라진 시점에 이르르니 그런 정의도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다. 봉투의 편에 서서 길냥이들을 죽였으니 나도 봉투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봉투의 편이라고도 당당하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얀색이 이 세상에서 우세했을 땐 난 자연스레 까만색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하얀색에 맞서 까만색이 득세를 이루자 더는 까만색에도 포함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난 다시 회색이 된 셈이다. 회색이 설 자리는 없었다. 그건 내게 견딜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안겨주었다. 처음부터 난 회색이긴 했다. 세상에서 유일한 회색. 그 어느 명암의 스펙트럼에도 쉽게 안길 수 없는. 그러나 난 느껴버리고 만 것이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평온함을 안겨주는지 말이다. 그건 이를테면 거대한 둥지였다. 날 뒤흔드는 의심과 불안을 일순간에 잊게 만드는 그런 둥지. 한 번 둥지를 맛본 이상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경찰에게 먼저 제보를 한 건 그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봉투에 대한 모든 건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였다. 경찰은 고맙다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통조림들이 날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그들은 전까지 내가 의심의 여지 없는 통조림이라고 여겼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 제보 내용에 대해 알게 된 그들의 눈에 난 같은 통조림이 아니었다. 통조림의 눈에 통조림이 아니라면 난 통조림이 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족들이나 반 아이들의 눈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있을 수 없었다. 정처 없이 걸었다. 골목 안쪽으로 길냥이가 날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길냥이에게 주춤주춤 다가가자 그 녀석은 날카롭게 울고는 담벼락 너머로 사라졌다. 분명했다. 그 녀석도 날 혐오하고 있었다. 난 길냥이가 사라진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홀로 멍하니 그 녀석의 울음을 흉내 내보았다. 하지만 나도 알고 있다. 난 그들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갑자기 뒤통수가 불길이 치솟은 것처럼 뜨거워졌다. 시야가 흔들리더니 급기야 위아래가 반전되듯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다. 뒤통수로부터 시작된 뜨거움은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육중한 무언가가 내 배에 꽂히고 날카로운 것이 내 가슴을 파고든다. 벌컥벌컥 빨간 수액이 내 몸에서 경쾌한 포물선을 그리며 뿜어져 나온다. 뒤집힌 시야로 길쭉한 게 보인다. 누군가의 다리다. 다리는 하나 둘 늘어나더니 다리들이 된다. 난 그 다리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봉투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 난 고개를 들어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싶나 보고 싶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숨이 가빠지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점점 감긴다. 이제 생각해보니 봉투들이 왜 통조림들을 습격하면서도 죽이지 않았는지 알 것 같다. 봉투들은 그들을 인간 같지 않은 몰골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살도록 만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나마 남아있던 감각도 휘발되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그들은 날 정령 인간으로 만들려나 보다. 시야가 깜깜해진다. 인간이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7번째 이야기.
안 좋은 터에서는 귀신이 나온다. 아마 2003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봄방학이었을 거야. 정말 나른한 날씨였다. 기분 좋고 나른한 그냥 오후였다. 세상이 조용하고 마치 오늘 오침을 때리라는 신의 계시처럼 난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 당시 20살인 큰 누나는 백수였는지라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평소에 성격이 하도 불같아서 자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욕 처먹고 그날 컴퓨터 못했었다. 잠에서 깬 나는 TV를 보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TV를 켰는데 큰 방에서 나오면 바로 TV가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곳 볼 필요 없이 소리 겁나 작게 해서 시청하고 있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는가? 그냥 뒤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싶은 그런 거. 초등학생 때 겁이 많긴 했다. 무심코 뒤를 돌아서 부엌을 봤는데 길이 꺾어져 있어서 싱크대 부분만 보였었다. 근데 거기 시발 귀신이 앉아있더라. 근데 싱크 밑에 열면 칼 꽂는 곳 있는 거 아냐? 내가 보기엔 거기에서 칼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 수건 걸려 있는 줄 알았었다. 왜냐면 흰색 소복을 입고 있어서 내가 잘못 보는 줄 알았다. 근데 움직이더라. 그게 귀신이란 걸 알게 된 순간 느낌. 그 느낌은 혹시 톰과 제리에서 고양이 톰이 꼬리부터 머리까지 털이 차례대로 쥐뼛쥐뼛 서는 거 봤 적 있는가? 느낌이 딱 그랬다. 앉아있는데 꼬리뼈부터 머리까지 차례대로 소름이 돋아서 머리까지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것만 보게 됐다. 그 몇 초 동안 난 판단을 해야 했다. 그냥 지금 몇 초만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정말 무서웠다. 큰 누나 있는 작은 방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작은 방으로 가면 나보다 빠르게 쫓아올 것 같았다. 정말 가까웠는데도. 그리고 나선 나도 모르게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나. 앞에 빗자루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씩씩거리면서 빗자루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화장실 옆에서 부엌 불 켜고 딱 부엌 봤는데 더라. 근데 싱크대 밑에 문 열려 있었다. 지렸지 뭐. 내 얘기는 여기까지다. 난 사실 27년산 꿈 중에 가위도 안 눌려봤고 뭐 귀신을 잘 보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에 살 때 내 생애 영적인 일에 반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 나이 먹고 나서 생각해보면서 알았다. 뭐 자잘한 얘기를 몇 개 더 하자면 방 문턱에 섰는데 유령 레이스 같은 게 눈앞에 아른거린 거. 학교 정문 오르막에 있는 집이었는데 공동묘지가 병원과 학교로 됐다고 한다. 그 학교에서 귀신도 봤었다. 앞집들에서 땅 파고 놀다가 뼈 발견 등등. 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그 집은 지금 재개발해서 아이파크 아파트가 됐다.